(1983년) 봄, 알래스카에 끝없이 펼쳐진 침엽수림 한가운데 한 여성이 맨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옷 한 점 걸치지 않은 몸은 가지에 긁혀 피투성이었고 발밑에 이끼와 자갈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숲속에 사슴을 몰아가는 사냥꾼처럼 그 남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총성 한 발이 숲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여성이 쓰러지자 남자는 조용히 다가가 시신 위에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접힌 항공지도를 꺼내 빨간 펜으로 X 표시를 하나 더 그렸습니다. 지도 위에는 이미 수십 개의 X가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세계적인 사냥 기록을 보유한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가장 존경받는 제과점 주인이었습니다. 낮에는 이웃에게 빵과 커피를 건네고 밤에는 경비행기에 사람을 태워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인간 사냥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39년 2월 15일 미국 아이오와주의 작은 마을 에스터빌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로버트 크리스천 한센. 덴마크에서 건너온 이민자 가정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마을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제빵사였습니다. 에스터빌은 아이오와주 북부의 조용한 농업지대에 자리 잡은 곳으로 모든 사람이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 소도시였습니다. 주말이면 교회종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여름에는 옥수수밭 사이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곳은 평화 그 자체였지만 어린 로버트에게 이 마을은 결코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로버트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극심한 여드름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몇 개의 뾰루지가 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얼굴 전체를 뒤덮은 낭종성 여드름은 치료 후에도 깊은 흉터를 남겼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심한 말더듬까지 겹쳤습니다. 한마디를 꺼내려면 첫 음절에서 여러 번 막혀야 했고 교실에서 발표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는 소년의 가슴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흉터 얼굴. 학교에서 아이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또래 여학생들은 로버트가 다가오면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학교 무도의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로버트가 용기를 내어 건넨 초대는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거절당하는 경험은 소년의 내면에 깊고 어두운 웅덩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웅덩이 속에서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이며 서서히 무언가 위험한 것이 자라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로버트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은 숲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에스터빌 외곽의 숲으로 향했고 홀로 사냥감을 추적하는 시간만이 유일한 위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총을 어깨에 메고 나뭇잎 사이를 걸을 때 그는 더 이상 흉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총구 너머로 사냥감이 쓰러지는 그 순간 조롱받는 약자는 사라지고 생사를 결정하는 지배자만이 남았습니다. 양궁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소년이었지만 활시를 당길 때만큼은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는 화살처럼 사냥감의 급소를 정확히 맞추는 총탄처럼 로버트는 무언가를 쓰러뜨릴 때에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뒤틀린 확인 방식이 훗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때는 로버트 자신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21살이 된 1960년 12월 7일 로버트 한센은 마침내 자신의 내면에 쌓여있던 분노를 세상을 향해 터뜨렸습니다.
그가 선택한 대상은 아이오와주 포카혼타스에 있는 스쿨버스 차고였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세상에 대한 복수.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동안 한센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방화 사건으로 그는 곧바로 체포되었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는 사실입니다. 교도소에서 실시된 정신감정 결과는 의미심장했습니다. 담당 정신과 의사는 한센에게서 조울증과 함께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조현 사파를 확인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에는 유아적 인격 구조라는 진단과 함께 한 가지 경고가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자신을 거부한 대상에 대해 강렬한 복수 집착을 보인다. 정신과 의사는 한센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 위험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결국 서류 더미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센은 불과 20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방화범이자 정신과 의사가 위험성을 경고한 인물이 사회로 풀려난 것이지만 당시에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석방 이후의 한센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한 뒤 1967년 미국 본토를 떠나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새 출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의 알래스카는 미국의 마지막 프론티어라 불리던 땅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침엽수림과 만년설이 덮인 산맥, 야생 곰과 늑대가 거니는 광활한 대지.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알래스카는 더없이 완벽한 도피처였고 한센도 바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앵커리지에 정착한 한센은 아버지처럼 제과점을 열었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풍기는 가게에서 이웃들에게 미소를 짓고 아내와 사이에서 2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주말이면 알래스카의 광활한 숲에서 사냥을 즐겼습니다. 특히 궁술 사냥에서의 실력은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1969년부터 1971년 사이 한센은 활과 화살만으로 대형 동물 4마리를 잡아 세계적인 사냥 기록 단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돌양, 사냥, 그리고 회색곰까지. 활 하나로 알래스카의 맹수들을 쓰러뜨린 남자. 알래스카의 전설적인 사냥꾼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아이오와의 흉터 얼굴은 이제 알래스카에서 가장 존경받는 제빵사이자 전설적인 사냥꾼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면이었습니다. 따뜻한 빵을 굽는 손과 맹수를 쓰러뜨리는 손이 같은 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면 아래서 교도소의 정신과 의사가 경고했던 거부당한 대상에 대한 강렬한 복수 집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래스카의 광활한 숲과 경험으로 단련된 사냥 기술이 결합되면서 그 집착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냥감을 향해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1971년 겨울, 앵커리지에서 한 여성이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1971년 12월, 안카리지의 겨울은 오후 3시면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긴 밤의 계절이었습니다. 해가 짧아질수록 도시의 거리는 일찍 한산해졌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 속에 몸을 웅크린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한센의 가면 아래 감춰져 있던 본성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센은 앵커리지에서 한 주부를 납치하여 강간을 시도했고 이어서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건의 범행이 연이어 신고되면서 경찰은 한센을 체포했습니다. 방화전과에 이은 2번째 체포. 이번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기에 마땅히 무거운 처벌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법거래가 이루어졌고 강간 혐의는 취하되었습니다. 남은 혐의에 대해 5년형이 선고되었지만 한센이 실제로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은 고작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반년. 2명의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대가치고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시간이었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한센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분명한 교훈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체포되어도 풀려난다. 이 도시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존경받는 제빵사라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피해자가 놓인 취약한 위치. 이 두 가지의 격차가 한센에게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주었고 그 방패는 이후 12년간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석방된 한센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과점의 오븐은 여전히 새벽마다 불이 켜졌고 진열대에는 갓 구운 빵이 가지런히 놓였으며 한센은 변함없이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이웃 누구도 한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체포와 수감의 기록은 존재했지만 그것이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976년, 한센은 또다시 법의 손에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매장에서 전기톱을 훔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세계 사냥 기록에 이름을 올린 남자,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전기톱 한 대를 훔쳤다는 사실은 어딘가 기묘했지만 법원은 절도 혐의에 대해 5년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한센은 빠져나갔습니다. 알래스카 대법원이 이 형량을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감형을 결정한 것입니다. 전기톱 절도의 5년은 확실히 무거운 형량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전과 기록, 방화와 성범죄의 이력을 함께 고려했다면 그 판단은 달라졌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한센은 또 한 번 조기에 석방되었고 체포되어도 풀려나는 패턴은 세 번째로 반복되었습니다. 석방 직후 한센이 한 일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자택에 걸려있던 사냥 트로피들이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넣은 것입니다. 세계 기록에 등재된 배형 동물의 박제 머리와 뿔, 사냥꾼에게는 생애 최고의 영광을 상징하는 전리품들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약 13,000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13,000달러면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물론 그 트로피들은 도난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센의 자택 지하실에 처음부터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보험 사기였고 한센은 이 돈을 철저하게 계획된 용도에 투입했습니다. 먼저 새로운 제과점을 열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크고 깨끗한 가게. 이 제과점은 한센이 사회에서 누리는 존경과 신뢰의 상징이었고 어떤 의심도 차단하는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경비행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알래스카의 거친 지형에서 짧은 활주로만으로도 이착륙이 가능한 경량 단발 경비행기로 오지의 사냥터를 찾아다니는 숙련된 사냥꾼들이 즐겨 사용하는 기종이었습니다. 이웃들의 눈에 경비행기는 사냥꾼 한센에게 당연한 장비로 보였을 것입니다. 알래스카에서 본격적으로 사냥을 즐기려면 도로가 닿지 않는 오지까지 날아가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 비행기의 진짜 용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피해자를 인적 없는 숲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보험 사기로 얻은 돈이 제과점이라는 가면과 경비행기라는 살인 도구로 동시에 변환된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기, 앵커리지라는 도시 자체가 한센에게 더없이 유리한 환경이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알래스카 석유 송관 건설 프로젝트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건설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고 앵커리지는 하룻밤 사이에 들끓는 신흥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돈이 넘쳐 흘렀고 돈이 있는 곳에는 유행이 따라왔습니다. 앵커리지 4번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유흥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와 클럽이 줄지어 들어섰고 전국에서 젊은 여성들이 댄서와 접객업 종사자로 일하기 위해 이 도시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녀들 대부분은 고향의 가족도 이 도시의 연고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떠나는 것이 일상인 세계. 누군가가 어느 날 출근하지 않아도 다른 도시로 옮겨갔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실종자가 생겨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도시. 그것이 1970년대 후반 앵커리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유흥업 종사자는 원래 도시를 떠돈다는 한마디로 수사가 종결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름도 연고도 신원을 확인해 줄 사람도 없는 여성들.
사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 사각지대야말로 한센에게는 완벽한 사냥터와 다름없었습니다. 경비행기를 손에 넣은 한센의 시선이 4번가의 네온사인 아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클럽 문을 나서는 젊은 여성들, 주머니에 그날 번 현금을 쥔 채 어두운 골목을 걷는 그녀들의 뒷모습을 한센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숲에서 사냥감의 발자국을 읽던 눈으로 이제는 도시의 거리에서 새로운 먹잇감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과점 주인의 미소 뒤에 감춰진 사냥꾼의 눈, 그 눈이 4번가의 밤거리 위를 훑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 앵커리지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한센의 범행은 더 이상 충동적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체계적인 의식으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사냥감을 고르고 접근하고 제압하고 이송하고 풀어놓고 추적하고 쓰러뜨리는 일련의 과정이 마치 오랜 시간 연습을 거친 것처럼 정밀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접근은 언제나 4번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앵커리지의 유흥가가 가장 활기를 띠는 늦은 밤, 한센은 평범한 중년 남성의 차림으로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여성들에게 건네는 첫 마디는 늘 비슷했습니다. 사진 촬영 모델을 구하고 있는데 보수는 $300입니다. $300. 1980년대 초반 유흥가에서 하룻밤을 일해도 벌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클럽에서 긴 밤을 보낸 뒤 지친 몸으로 골목을 걷고 있던 여성들에게 사진 몇 장만 찍으면 된다는 이 제안은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흉터가 가득한 얼굴에 말을 더듬는 중년의 제빵사, 위협적으로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어수룩해 보이기까지 했을 그 남자의 차에 올라타는 순간 여성들은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차량에 탑승한 여성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도 전에 한센은 미리 준비해둔 총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총구가 얼굴을 정면으로 향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훗날 한센이 수사관들 앞에서 직접 묘사한 그 장면은 소름이 끼칠 만큼 담담했습니다. 총을 꺼내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얼굴에 총구를 들이댑니다. 최대한 거칠게 행동해서 겁에 질리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방법까지 계산된 철저히 설계된 지배의 과정이었습니다. 총구 앞에 얼어붙은 여성들에게 저항이라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센은 그 공포를 즐겼고 공포에 질린 상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쾌감을 느꼈습니다. 아이오와 시절 무도회에서 번번이 거절다던 소년이 이제는 총구로 상대의 의지를 꺾는 지배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한센의 자택으로 끌려가 끔찍한 시간을 보낸 뒤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풀려났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센은 석방하는 여성들에게 반드시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신고하면 내 인맥을 동원해서 감옥에 넣어버리겠다. 존경받는 사업가의 위협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경찰서 문을 두드린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을 진술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이름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진술은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의 눈에 그녀들은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이었고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마을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제빵사였습니다. 피해자의 말과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사이에서 저울은 언제나 한쪽으로만 기울었습니다. 한센에게 이 경험은 또 하나의 확인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무슨 말을 하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체포되어도 풀려나고 신고를 당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 확신은 한센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고 범행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저항하거나 돈을 요구한 여성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에게는 전혀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센은 이 여성들을 보험 사기로 구입한 경비행기에 태웠습니다. 경비행기의 엔진이 새벽 어둠 속에서 가볍게 회전하고 작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하늘로 떠오르면 목적지는 닉강 유력의 인적 없는 숲이었습니다. 앵커리지에서 북쪽으로 비행기를 몰면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도로도 전깃줄도 인가도 없는 완전한 야생지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비명을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는 곳, 달 하나도 갈 곳이 없는 곳.
착륙 후 한센은 피해자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숲을 향해 풀어놓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충분히 거리가 벌어졌다고 판단되면 한센은 사냥용 소총을 들고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숲에서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추적 기술이 이제는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가시덤불과 이끼를 밟으며 필사적으로 달리는 여성의 등 뒤로 숙련된 사냥꾼의 발소리가 서두르지 않고 따라붙었습니다. 훗날 수사관 앞에서 이 과정을 묘사하며 한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량이나 회색곰 사냥과 같았습니다. 세계 사냥 기록단체에 이름을 올린 동물 사냥꾼이 사냥감을 인간으로 바꿔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숲속을 달리는 여성은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트로피였습니다. 사냥이 끝나면 한센은 쓰러진 시신에 다가가 조용히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얕은 구덩이를 파서 시신을 묻은 뒤 접힌 항공지도를 꺼내 해당 위치에 X 표시를 남겼습니다. 동물 사냥의 기록이 세계적인 단체의 공식 기록집에 올라간 것처럼 인간 사냥의 기록은 항공지도 위에 X 표시로 은밀하게 축적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 위에 X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알래스카 어딘가에서 한 사람의 삶이 소리 없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 여름 앵커리지 외곽의 한 도로변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인부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숲속에 묻혀 있던 것이 비바람에 드러난 것인지 야생동물이 파헤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80년 11월 앵커리지 녹족 에클루트나 도로 인근의 도로공사 현장. 중장비가 흙을 파올리고 인부들이 작업에 한창이던 중 한 인부가 괭지를 멈추고 주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흙 사이로 드러난 것은 야생동물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들은 시신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생동물의 훼손이 너무 심해 외형적 특징으로는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고 소지품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문대조도 치과 기록 확인도 당시의 기술로는 신원을 밝혀낼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신원 미정의 피해자에게 발견 장소의 이름을 따서 에클루트나 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고 어쩌면 누군가의 친구였던 이 여성은 그렇게 자신의 본명 대신 도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에클루트나 애니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같은 해 앵커리지에서 남쪽으로 한참 떨어진 수워드 인근의 자갈밭에서 또 한 구의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24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사인을 특정하기에는 시신의 손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앵커리지의 유흥가에서 일하던 여성이었고 어느 시점에선가 모습을 감추었지만 주변에서 진지하게 수색에 나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수사당국은 이 두 사건을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에클루트나 애니는 신원 미상의 미제 사건으로 파일이 닫혔고 수워드의 시신 역시 사인 불명으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알래스카의 광활한 야생지대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것은 불행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었기에 두 사건 모두 고립된 단일 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2년 9월, 이번에는 니깐 인근에서 사냥꾼이 얕게 파인 땅 위로 노출된 흙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무덤 안에서 나온 것은 23살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이전 사건들과 달리 이번 시신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했고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의 등에 223 구경 총상 3발이 확인된 것입니다. 총에 맞아 숨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감식을 진행하던 수사관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겉옷과 속옷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에 박힌 3발의 총상에 해당하는 위치의 옷감에는 총탄이 관통한 구멍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총에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상태, 즉 벌거벗은 채로 총격을 당한 뒤 누군가가 사후에 시신 위에 옷을 입혀서 매장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를 벗기고 쏘고 다시 입히는 과정 전체가 하나의 의도된 절차로 진행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옷에 총탄 구멍이 없다는 사실, 법의학 보고서에 적힌 이 한 줄은 이후 수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게 될 결정적인 물증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의미가 온전히 해석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 시기 앵커리지 일대에서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잇따라 행방불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지만 경찰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유흥업 종사자들은 도시를 떠도는 것이 일상이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도 적극적인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은 자발적 이탈로 분류되어 서류 한 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수사당국은 이 두 사건을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에클루트나 애니는 신원 미상의 미제 사건으로 파일이 닫혔고 수워드의 시신 역시 사인 불명으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알래스카의 광활한 야생지대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것은 불행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었기에 두 사건 모두 고립된 단일 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있는 바로 그 시간, 시신을 만든 남자는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제과점의 따뜻한 오븐과 알래스카 숲속의 차가운 무덤이 같은 사람의 두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당국이 깨닫기까지는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1983년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센은 아내와 두 자녀에게 유럽 여행을 선물하며 이 기간을 자신만의 용어로 조용히 명명했습니다. 여름 프로젝트. 1983년 여름, 앵커리지의 백야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고 길고 환한 저녁이 도시 위에 늘어지듯 머물렀습니다. 한센의 아내와 두 자녀는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인 한센은 공항에서 가족을 배웅한 뒤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멀둔 지역에 자리한 한센의 자택. 이제 이 집에는 한센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한센의 범행에는 경비행기라는 단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소형 비행장으로 이동한 뒤 경비행기에 옮겨 태워 닉강 유역의 오지까지 날아가야 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위험 요소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떠난 지금 한센에게는 비행기를 띄울 필요조차 없는 더 간편한 방법이 생겼습니다. 텅 빈 자택 그 자체가 감금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83년 6월 13일 밤이었습니다. 앵커리지 4번가의 밤거리에 17살의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앵커리지에 흘러들어온 제인은 나이에 맞지 않는 거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클럽 주변의 거리에서 긴 밤을 보내고 있던 제인에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200달러를 줄 테니 잠깐만 시간을 내줄 수 있겠니? 흉터 가득한 얼굴에 말을 약간 더듬는 어수룩한 인상의 남자. 제인의 눈에 이 남자는 위협적이기보다는 그저 외로운 중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200달러라는 금액은 17살의 소녀에게 쉽게 거절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인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4번가를 벗어나 앵커리지 외곽으로 향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센이 폼 속에서 권총을 꺼내 제인을 향해 겨눈 것입니다. 금속의 차가운 촉감이 피부에 닿는 순간 제인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반항은 곧 죽음을 의미했고 비명을 질러봐야 깊어가는 밤의 도로에서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센은 제인을 멀둔 지역의 자택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족이 떠난 빈집, 거실에 불은 꺼져 있었고 커튼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한센은 제인을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미리 준비된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한센은 제인의 몸을 지하실 기둥에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수시간에 걸쳐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한센의 태도였습니다. 범행 중간중간 한센은 옆에 놓인 소파에 누워 태연하게 잠을 잤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일상적인 일과인 것처럼. 쇠사슬에 묶인 17살 소녀가 바로 옆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동안
이 남자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 코를 골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이 완전히 소멸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센은 제인을 다시 차에 태웠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앵커리지 시내에 위치한 소형 비행장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센은 제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근처 오두막으로 들여가겠다. 오두막, 닉강 뉴욕 어딘가에 있다는 그 오두막. 한센이 말하는 오두막에 도착한 여성들 가운데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오두막이 아니라 사냥의 출발점이었고 도착은 곧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인이 그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17살 소녀의 생명은 알래스카의 숲속에서 끝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았습니다. 소형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한센은 경비행기에 짐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한센은 잠시 제인에게서 등을 돌려야 했습니다. 제인의 한쪽 손목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맨발이었으며 입고 있는 옷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체력은 이미 바닥이었고 몸 곳곳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제인은 움직였습니다. 한센이 비행기 쪽으로 몸을 돌린 그 찰나 제인은 차량 운전석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제인은 맨발로 아스팔트 위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한쪽 손목이 달릴 때마다 흔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행장을 벗어나 6번가 방향으로 필사적으로 내달렸습니다. 뒤에서 한센이 쫓아올 수 있었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발이면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인은 달렸습니다. 지하실의 쇠사슬로 되돌아가느니 강 근처 오두막으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이 도로 위에서 쓰러지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6번가에 접어든 제인의 앞으로 트럭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두 팔을 허공에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한쪽 손목에 매달린 수갑이 가로등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맨발에 수갑을 찬 소녀가 새벽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제인은 운전석 문에 매달리듯 몸을 기댔고 숨이 넘어갈 듯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트럭 운전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제인은 구조되었습니다. 17살 소녀의 맨발 탈출. 그것은 한센이 12년간 유지해온 완벽한 시스템에 처음으로 생긴 균열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제인은 자신을 납치한 남자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그 이름을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제인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이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제과점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인의 진술을 접수한 앵커리지 경찰은 로버트 한센을 소환했습니다. 수갑에 채워진 손목의 자국, 몸 곳곳에 남은 폭행의 흔적, 그리고 17살 소녀가 새벽 도로 위에서 맨발로 구조를 요청했다는 사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중대한 범죄 혐의였고 마땅히 엄정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나타난 한센의 태도는 수사관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황하거나 변명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센은 수사관들을 마주보며 비웃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매춘부를 강간할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 속에 한센이 12년간 이용해온 사회적 구조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편견. 존경받는 시민의 말이 사회적 약자의 말보다 무조건 우선한다는 불문율. 한센은 그 불문율을 정합하게 꿰뚫고 했었고 그것을 무기처럼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한센의 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환 직후 한센의 지인 2명이 경찰서에 연락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그날 밤 한센은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알리바이가 성립된 것입니다. 한쪽에는 지하실에서 쇠사슬에 묶여 고문당한 뒤 맨발로 탈출한 17살의 유흥업 종사자 소녀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제빵사와 그의 알리바이를 보증하는 2명의 시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어느 쪽을 믿었는지는 결과가 말해주었습니다.
한센은 1차 수사에서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제인이 온몸으로 겪은 그 밤의 공포는 한 장의 조서 위에 적혔다가 제빵사의 한마디와 지인 2명의 증언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971년 첫 체포 이후 한센에게 반복되어 온 패턴, 체포되어도 풀려나는 그 패턴이 또 한 번 정확하게 되풀이된 것이었습니다. 제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목숨을 걸고 비행장에서 탈출했고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들어보이며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서에서 범인의 이름과 주소까지 말했는데 결국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17살 소녀의 목소리는 제빵사의 사회적 지위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제인에게 남은 것은 몸의 상처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상처뿐이었습니다. 그 시간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주경찰 소속의 한 수사관이었습니다. 이 수사관은 수년간 앵커리지 일대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들의 기록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에클루트나의 신원 미상 여성, 수워드의 21살 여성, 닉강의 23살 여성.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시점에 발견된 시신들이었지만 이 수사관의 눈에는 하나의 공통된 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젊은 여성이었고 앵커리지 유흥가와 연결고리가 있었으며 도시에서 떨어진 외진 장소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한 명의 범인에 의한 연쇄 범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사관은 이 판단을 근거로 미국 연방수사국 이하 연방수사기관에 범인 프로파일링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앵커리지 경찰 소속의 한 수사관이 관련 자료를 주경찰에 넘겼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관이 해당 수사관을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관할권을 넘어선 행위라는 이유였습니다.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기관이 수사를 주도하느냐를 두고 마찰이 벌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고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검찰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앵커리지 관할 검찰의 협조를 요청하자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성들의 연쇄 실종과 살해가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검찰은 바쁘다는 이유로 영장 협조를 거부한 것입니다. 수사관은 결국 앵커리지를 벗어나 페어뱅크스에서 별도의 검사를 찾아 소환해야 했습니다. 사건 해결을 향한 길 위에는 범인뿐만 아니라 수사 시스템 자체의 벽까지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 마침내 연방수사기관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프로파일러가 그려낸 범인의 윤곽은 놀라울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숙련된 사냥꾼, 극도로 낮은 자존감, 여성에게 반복 거부된 경험, 피해자의 소지품을 기념품으로 수집하는 습성, 말을 더듬 가능성. 숙련된 사냥꾼이면서 자존감이 극도로 낮고 여성에게 반복 거부된 경험이 있으며 트로피를 수집하고 말을 더듬는 남자.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동시에 피해자들을 외진 곳으로 이송할 수 있는 경비 행기를 소유한 인물. 앵커리지 전체를 뒤져도 이 프로파일에 일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4번가에서 3블럭 떨어진 곳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로버트 한센. 수사관은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불과 석 달 전 17살 소녀 제인이 경찰서에서 지목했던 바로 그 이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묵살당한 소녀의 진술과 연방 수사기관의 과학적 프로파일링이 정확히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곧바로 한센을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프로파일링만으로는 영장이 나오지 않았고 한센에게는 여전히 2명의 지인이 제공한 알리바이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한센을 잡으려면 먼저 그 알리바이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1983년 10월, 알래스카에는 이미 첫눈의 기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낮이 급격하게 짧아지면서 오후 5시면 앵커리지의 거리는 어둠에 잠겼고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겨울의 냉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수사관에게 시간은 적이었습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알래스카의 땅은 돌처럼 얼어붙고 눈이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매장지 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센의 알리바이를 깨뜨려야 했습니다.
수사관은 한센에게 알리바이를 제공했던 2명의 지인을 따로따로 불러들였습니다.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위증은 중범죄이며 위증 혐의로 기소될 경우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법적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고지한 것입니다. 한센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대가로 자신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의 태도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첫 번째 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한센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지인도 같은 내용을 자백했습니다. 한센이 부탁하여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것이었다고. 12년간 한센을 보호해온 마지막 방패가 이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1971년 첫 체포 이후 매번 한센을 법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었던 그 보이지 않는 벽, 존경받는 시민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의 취약한 신분 사이의 격차가 만들어낸 방벽이 마침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판명되자 수색영장 발부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983년 10월 27일 수사관들은 영장을 손에 쥐고 멀든 지역에 위치한 한센의 자택 앞에 섰습니다. 평범한 교회 주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겉에서 보면 가족 사진이 걸린 벽, 정리정돈된 거실, 주방에서 풍기는 빵 냄새의 잔향, 평범한 가정집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찾고 있는 것은 이 평범함 아래 감춰진 것들이었습니다. 수색은 다락으로 향했습니다. 집의 구조상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다락의 한쪽 구석에 비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수사관들의 손에 잡힌 것은 여성용 장신구들이었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팔찌. 한두 점이 아니었습니다. 실종된 여성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장신구가 여러 점 발견되었고 그 중에서도 수사관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물고기 모양의 독특한 목걸이 하나였습니다. 이 목걸이는 실종 피해자 중 한 명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습니다. 이 목걸이가 한센의 다락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피해자가 이 집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연방 수사 기반 프로파일러가 예측한 피해자의 소지품을 기념품으로 수집하는 습성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한센은 사냥꾼이 동물의 뿔이나 박제를 트로피로 보관하듯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전리품처럼 모아 비밀 공간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총기 한 정이 압수되었습니다. 223 구경 반자동 소총. 수사관들은 이 총기를 즉시 탄도 감정에 넘겼고 결과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소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강선 자국이 1982년 닉강 인근에서 발견된 23살 여성의 시신 주변에서 수거된 탄피의 흔적과 정확히 일치한 것입니다. 옷에 총탄 구멍이 없었던 바로 그 피해자. 벌거벗은 채 등에 3발의 총을 맞고 사후에 옷이 입혀진 그 여성을 쏜 총이 한센의 다락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침대 헤드보드 뒤, 벽과 침대 사이의 좁은 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알래스카 남중부 지역을 포괄하는 항공지도였습니다. 펼쳐진 지도 위에 빨간색 펜으로 그어진 X 표시가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37개. 수사관들은 지도 위의 X 표시 위치를 이미 발견된 시신의 매장지와 대조했습니다. 에클루트나, 닉강, 시워드, 다수의 X 표시가 이미 알려진 시신 발견 장소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러나 지도 위에는 수사당국이 전혀 알지 못하는 위치에 찍힌 X 표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매장지, 아직 이름을 되찾지 못한 누군가가 묻혀 있는 장소, 그것들이 지도 위에 조용히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지하실 수색에서는 한 가지 더 확인된 것이 있었습니다. 한센이 수년 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던 사냥 트로피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스란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도난당한 적이 없는 트로피로 보험금을 타냈고 그 돈으로 제과점과 경비행기를 마련했으며 경비행기로 피해자들을 숲으로 실어날랐습니다.
보험 사기에서 시작된 자금이 제과점이라는 가면을 거쳐 경비행기라는 살인 도구로 흘러간 경로가 지하실의 트로피 하나로 완전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다락의 장신구들, 탄도가 일치하는 소총, 침대 뒤의 항공지도, 지하실의 트로피, 한센의 자택 곳곳에서 12년간의 범행 기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계 사냥 기록 단체의 공식 기록집에 동물 사냥의 업적을 올려놓은 남자가 항공지도 위에는 인간 사냥의 기록을 따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집의 이름 옆에는 찬사가 적혀 있었고 항공지도의 X 표시 아래에는 시신이 묻혀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검사는 한센에게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봄에 땅이 녹으면 지도의 모든 X 표시 지점에 탐지견을 투입하겠습니다. 알래스카의 겨울이 지나고 땅이 풀리면 37개의 X가 가리키는 모든 곳을 파헤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한센이 12년간 알래스카의 숲과 광변에 숨겨놓은 모든 것이 세상 밖으로 나올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검찰의 그 한마디가 한센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당시 취조실에 함께 있었던 담당 검사가 훗날 생생하게 회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목 뒤에 털이 곤두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동네에서 가장 친절한 제빵사 밥이 연쇄살인마 밥으로 변하는 순간을 눈앞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봄이 오면 탐지견이 투입된다. 37개의 X표시가 찍힌 모든 지점이 파헤쳐진다. 한센은 그 말의 무게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얕게 파묻은 무덤들, 알래스카의 추위 속에 보존되어 있을 시신들, 탄환과 총상의 흔적들, 봄의 해빙과 함께 모든 증거가 세상 밖으로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센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갔습니다. 한센의 자백은 12시간이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취조실의 황광등 아래에서 제빵사의 가면을 벗어던진 남자는 12년간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목소리는 때로 담담했고 때로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은 마치 사냥일지를 읽어내려가는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17건의 살인을 시인했습니다. 30건이 넘는 성폭행을 시인했습니다. 자백의 내용은 수사관들이 퍼즐처럼 맞추어 오던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시작은 1971년이었습니다. 앵커리지에 정착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한센은 4번가 유흥가에서 여성을 유인하기 시작했고 경비행기를 손에 넣은 이후에는 범행의 규모와 잔혹함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성을 차량으로 유인하고 총기로 위협하여 제압한 뒤 경비행기에 태워 닉강 유역의 오지로 이송했습니다. 착륙 후에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숲속으로 풀어놓은 다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냥용 소총을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추적이 끝나면 시신의 옷을 다시 입히고 얕은 무덤에 매장했습니다. 12년간 이 의식이 반복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유인하고 하늘로 실어 나르고 숲에서 풀어놓고 추적하고 쓰러뜨리고 묻는 과정. 동물 사냥의 모든 단계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자백이 끝난 뒤 한센은 수사관들과 함께 군용 헬리콥터에 올랐습니다. 1984년 초 아직 눈이 완전히 녹지 않은 알래스카의 하늘 위를 날며 한센은 자신이 시신을 매장한 장소들을 하나씩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콥터는 알래스카 남중부의 광활한 지역을 이동했습니다. 닉강 유역이 첫 번째 목적지였습니다. 이어서 짐크리크, 수시트나, 호수슈 호수, 피겨8 호수. 한센은 헬리콥터 창밖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수년 전 자신이 착륙했던 지점, 시신을 묻었던 위치를 정확하게 가리켰습니다. 매장지에 도착할 때마다 수사관들은 인근 나무에 주황색 페인트로 표시를 남겼습니다. 하얀 눈 위에 찍힌 주황색 표식은 그 아래 누군가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었습니다. 한센이 안내한 매장지는 총 17곳이었습니다. 이 중 12곳은 수사당국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항공지도에 X 표시가 없었다면, 한센의 자백이 없었다면 이 12곳의 존재는 영영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봄이 와서 땅이 녹자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고 12구의 시신이 알래스카의 땅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년간 어떤 이들은 10년이 넘도록 차가운 흙 속에 잠들어 있던 여성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발굴된 시신들은 법의 합감정을 거쳐 하나씩 신원이 확인되었고
오랜 시간 딸의 소식을 기다려온 가족들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몇 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이미 포기했던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처음부터 실종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12구의 시신이 가족 곁으로 돌아갔지만 그것이 재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센은 37개의 X표시 전부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표시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수워드 인근 리저렉션만 부근에 찍힌 3개의 X표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거듭 추궁했지만 한센은 그 3곳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곳들만 침묵했는지, 그 아래에 누가 묻혀 있는지 한센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12시각의 자백으로 17건의 살인이 드러났고 12구의 시신이 발굴되었지만 한센이 침묵한 X표시들은 여전히 지도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말한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은 수사관들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1984년 2월 28일 앵커리지 상급법원. 한센은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12월 8일 로버트 한센은 법정에서 4건의 1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에클루트나 애니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신원 미상의 여성, 수워드 인근에서 발견된 24살의 여성, 닉강에서 옷에 총탄 구멍 없이 발견된 23살의 여성, 그리고 또 한 명의 피해자. 4사람의 목숨에 대해 한센은 자신의 범행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13건의 살인 혐의는 사법거래의 결과로 취하되었습니다. 한센이 매장지를 안내하고 시신 발굴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찰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거래 조건에는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센이 알래스카가 아닌 연방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 알래스카 주립교도소에서는 연쇄살인범에 대한 다른 재소자들의 보복이 우려되었기에 한센 측이 이 조건을 요구했고 검찰이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12시간 동안 17건의 살인을 자백한 남자가 4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13건은 법적으로 소멸된다는 결과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의 입장에서는 한센의 협조 없이 알래스카의 광활한 숲 어딘가에 묻힌 시신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12구의 시신을 발굴하여 가족에게 돌려주기 위해 검찰이 선택한 현실적 타협이었지만 그 타협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1984년 2월 28일 앵커리지 상급법원. 한센은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461년의 추가 형량. 종신형만으로도 한센이 살아서 교도소를 나올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되었지만 461년이라는 추가 형량은 이 사건의 규모와 잔혹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센은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며 그 어떤 가명이나 사법적 변화로도 이 남자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형량을 선고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고문의 후반부에서 판사는 한센 개인이 아닌 이 사건을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 전체를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로버트 한센은 12년간 3번 체포되었으나 매번 석방되었습니다. 판사는 한센의 전과 기록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1960년 아이오와에서의 방화와 정신과 의사의 위험성 경고, 20개월 만에 가석방. 1971년 앵커리지에서의 납치와 성범죄, 사법거래로 6개월 복역 후 석방. 1976년 절도와 보험 사기, 가명 후 조기 석방. 그리고 1983년 17살의 소녀 제인의 진술이 묵살된 뒤 또다시 풀려난 것까지. 판사는 이 기록을 읽어내려간 뒤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법제도에 대한 기소장을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에 대한 기소장. 판사가 사용한 이 표현의 무게는 묵직했습니다. 선고를 내리는 판사 자신이 속해 있는 바로 그 사법 시스템이 12년간 한센의 범행을 방치했다는 자기 고발이었습니다.
한센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판사는 동시에 한센을 풀어준 시스템을 심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71년 첫 체포 당시 한센이 사법거래 없이 마땅한 처벌을 받고 장기간 수감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유죄가 확정된 4건의 살인 중 최소 3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백한 17건의 살인, 수사당국이 추정하는 21명에서 37명에 이르는 피해자 중 상당수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971년의 사법거래가 가져온 결과는 6개월의 감형이 아니라 이후 12년간 이어진 연쇄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7살의 죄인, 지하실에서 쇠사슬에 묶여 고문당한 뒤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경찰에 범인의 이름을 말했던 소녀. 그녀의 말은 매춘부의 말이라는 이유로 묵살되었고 존경받는 제빵사의 거짓 알리바이가 경찰을 납득시켰습니다. 사법체계다 시민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진실의 무게를 다르게 측정한 결과였습니다. 제빵사의 말은 무조건 참이었고 유흥업에 종사하는 17살 소녀의 말은 무조건 거짓이었습니다. 그 불균형한 저울이 한센에게는 12년간의 면죄부가 되었고 수많은 피해자에게는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센의 제과점에서 커피와 빵을 사 먹던 경찰관들. 17살 소녀의 수갑 자국과 멍든 몸을 보고도 제빵사의 한마디에 소녀를 돌려보낸 수사관. 영장 협조를 시간이 없다며 거부한 검찰. 12년간 착한 이웃의 가면을 벗기지 못한 것은 한센의 연기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가면을 벗길 의지가 시스템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끝났습니다. 한센은 법정을 나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과점에서 이웃에게 건네던 미소도, 경찰 앞에서 보여주던 당당함도, 취조실에서 12시간 동안 이어갔던 자백의 목소리도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센의 침묵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37개의 X표시 중 한센이 끝내 답하지 않은 나머지 표시들. 그것이 가리키는 알래스카 어딘가의 땅속에는 아직 이름을 되찾지 못한 누군가가 홀로 묻혀 있었습니다. 한센이 법정에서 사라진 뒤 그의 체포가 남긴 충격은 앵커리지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제과점 주인이 연쇄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은 이 도시의 모든 일상적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빵을 사러 가던 가게, 주말마다 인사를 나누던 이웃, 교회에서 나란히 앉아 예배를 보던 그 사람이 12년간 숲에서 사람을 쏘고 있었다는 현실. 그것은 도시 전체가 소화하기 어려운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에 가장 직접적이고 잔인한 피해자는 한센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와 2명의 자녀는 12년간 한센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이 마주한 것은 남편이자 아버지의 체포 소식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주말이면 함께 교회에 가고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던 그 남자가 그 모든 일상의 이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가족은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센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어야 했던 일은 또 다른 형태의 비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아이는 학교에서 2년 넘게 또래들의 괴롭힘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범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아이들이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매일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내는 이혼을 결정했고 가족은 알래스카를 떠났습니다. 한센이 12년간 유지했던 행복한 가정이라는 가면의 마지막 파편이 산산이 흩어진 것이었습니다. 한센의 이름이 지워진 곳이 또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사냥 기록 단체는 한센의 이름을 공식 기록집에서 전부 말소했습니다. 달량, 사냥, 회색곰, 활과 화살만으로 알래스카의 맹수를 쓰러뜨려 전설로 불리던 그 기록들이 모조리 삭제되었습니다. 동물 사냥의 전설이 인간 사냥의 살인마로 기록이 바뀐 것입니다. 기록집의 빈자리는 다른 사냥꾼의 이름으로 채워졌고 한센의 이름은 사냥의 역사에서 완전히 소가되었습니다. 선고 후 한센은 펜실베이니아의 연방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사법거래 조건에 따라 알래스카가 아닌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88년
다시 알래스카로 옮겨져 알래스카의 한 주립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센이 그토록 사랑했던 알래스카의 산과 숲이 보이지 않는 감방이었습니다. 사냥꾼은 더 이상 숲에 나갈 수 없었고 조종사는 더 이상 하늘을 날 수 없었으며 제빵사는 더 이상 빵을 구울 수 없었습니다. 한센은 그 감방에서 26년을 보냈습니다. 2014년 8월 21일 로버트 한센이 옥중에서 사망했습니다. 나이 75. 1939년 아이오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또래의 조롱 속에서 자라고 숲에서 사냥으로 자존감을 세우고 방화로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가 알래스카로 도망치듯 이주하여 존경받는 시민의 가면을 쓰고 그 가면 아래에서 12년간 사람을 사냥한 남자의 생이 교도소 침대 위에서 끝난 것입니다. 한센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사건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센이 사망한 지 7년이 지난 2021년 10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7년간 호수슈 해리엇이라는 별칭으로만 알려져 있던 피해자 한 명의 신원이 마침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최신 법의학 DNA 기법의 발전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37년 동안 별칭으로만 존재했던 한 사람이 비로소 자신의 본명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에클루트나 애니는 아직 본명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1980년 에클루트나 도로변에서 발견된 이후 40년이 넘도록 이 여성은 여전히 도로 이름으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고 어딘가에서 태어나 자란 한 사람이었지만 그녀가 누구였는지를 아는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공지도 위에서 한센이 끝까지 설명을 거부한 X 표시들. 리저렉션만 부근의 3개를 포함해 한센이 침묵으로 가져간 표시들이 가리키는 장소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누군가가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센이 자백한 17명, 수사당국이 추정하는 21명에서 37명, 그 숫자의 격차 사이에 이름 없는 피해자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201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7개의 X 중 아직 열리지 않은 표시대. 그 아래 누가 잠들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센에게 매춘부를 강간할 수 있습니까? 라는 비웃음을 들은 뒤 경찰서에서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17살의 제인. 지하실의 쇠사슬에서 비행장의 아스팔트 위로 맨발로 달려나간 그 소녀의 탈출이 없었다면 12년간 계속된 인간 사냥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센이 자백한 17명, 수사당국이 추정하는 21명에서 37명, 확인되어 가족에게 돌아간 시신은 12구, 나머지는 알래스카의 숲과 강 어딘가에 이름 없이 묻혀 있습니다. 에클루티나 애니는 발견된 지 40년이 넘도록 본명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며 한센이 침묵으로 가져간 X 표시들은 영원한 미제로 남았습니다. 존경받는 제빵사라는 가면, 유흥업 종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편견, 3번의 체포와 3번의 석방.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사회가 눈을 감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알래스카의 숲은 여전히 고요하고 닉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